네, 2021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건영이 이야기한 똥별과 김승원이 이야기한 GSSG로 잡았습니다. 배신은 제너럴 내지는 애드미럴, 장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장성들이 했느냐 민노총이 했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지내며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정부 초대 육군총장, 공군총장 지낸 김영우, 이한근 씨,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최병혁 씨, 해병대 사령관 지낸 전진구 씨 등이 윤석열 캠프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이 문재인의 사령관들을 싸잡아서 별값이 똥값 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구서입니다. 동아일보에도 났죠.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싸잡아 비난 윤건영. 봉건 시대냐 뭐 반박도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선택은 자유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가 맞지 않았다면 진즉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참다운 군인정신. 이게 무슨 얘기냐. 군인이 정치관을 갖고 그 관에 따라 행동하라는 건데 그게 참다운 군인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군인들은 자기의 정치인과 관계없이 군인의 임무를 다하는 게 참다운 군인정신입니다. 이러한 개념, 어떤 정권이나 정당과 이념이 같아서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군인들은 공산주의의 군인이어야 됩니다. 혁명의 군대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군이 국가의 군대면서 공산당의 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은 혁명을 한다고 하니까 혁명의 군대라고 되어 있죠. 혁명무력이라는 표현은 공산당의 군인일 때 표현되는 거. 그래서 군부에는 당에서 간 정치장교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군관이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힘은 정치장교가 훨씬 세죠. 그래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보다가도 총정치국장이 더 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윤건영 씨가 툭 던지는 거는 얼빠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군을 다루는 국정조정상황실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따위 소리를 한 겁니다. 민주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독의 표현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장군답지 못하다. 정치적 신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이 참 쪽팔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은 다 따먹었다. 이게 시혜적 군인관입니다. 내가 군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니 이건 사병 개념이에요. 내가 봉급 좋다 이런 개념인데 윤건영이나 문재인은 자기 돈 털어서 우리 장성들한테 봉급 준 거 아닙니다. 봉급은 내가 줬습니다. 내 세금이 줬습니다. 물론 윤건영도 세금 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사병 개념을 가지고 혁명의 군대를 하거나 반란의 군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비민주적이고 비공화국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자가 쪽팔리다는 표현은 방송용어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격해서 될 것 같다. 그러나 부끄럽다로 정정하겠다. 뭐 이거면 다 머리 생각하고 한 이야기죠. 저도 방송을 해봐서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윤건영이라는 사람 국민대학교 나왔죠. 거기서 무역학과 경제학을 해서 석사까지 했습니다. 국민대 총학 출신입니다. 총학생회장. 네, 80년대 그 학번 똥86. 노무현 대통령에서 정무기획비서관 지냈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문 대통령 시절에 국정상황실장, 지금은 서울 구로울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전과도 있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집시법, 화염병 사용법 등등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 화염병 사용 등 처벌 관한 법에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드셌다는 얘기죠. 필요하면 쌈질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이념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이념이 옳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시혜적 군관을 갖고 있고 군주적 군관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에서 혼용되는 군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란 겁니다. 군과 국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헌팅턴 교수입니다. 그는 뭐 문명의 충돌 등을 쓰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충돌을 하고 그 충돌이 어떻게 전쟁으로 발발하는지를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문제와 관련해서 군과 국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차치하고 아프간 입장에서만 보자 이겁니다. 아프간은 지금 미군이 20년 동안 작전을 했는데 그 미군과 싸워온 게 딸레반입니다. 딸레반이 계속된 투쟁으로 결국은 미국이 자기 선택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권력을 차지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통일은 어떻게 됐냐?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이 거듭된 게릴라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이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나니까 베트콩이 월남 정부를 장악하고 이어서 북베트남과 합병하겠다고 하면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베트남은 그 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프랑스하고 일본은 서로 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와서 베트남을 점령하고 베트남 독립을 바라는 세력들은 어쨌든 명분상은 프랑스의 식민지니까 일제에 협력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일본이 패합니다. 다시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종주국이야 할 때 일본에 협조했던 그 부일 세력, 호지명 세력이죠. 그들이 프랑스와 일전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둔 프랑스군을 DMBM프라고 하는 데에서 항복시켜서 손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의 독립은 반드시 무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핵심은 무력입니다. 군대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게 독일 통일인데 독일이 통일된 거는 독일의 BND, 미국의 CIAD 이런 두 정보기관이 동독과 소련에서 계속 민주화 혁명이 나도록 유도를 해서 그리고 두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소련과 동독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 생긴 정권, 특히 동독에서 새로 생긴 정권이 서독에 합병하겠다라고 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된 드문 케이스입니다. 공작에 의한 통일. 저는 사실 이걸 대한민국의 통일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뭐 광복권을 굉장히 높이고 홍범도를 높이자는 게 문재인 정권의 주장인데 이것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제가 홍범도의 공을 깎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홍범도가 마지막에 이끌었죠. 대한독립공단. 처음엔 서일이 이끌었습니다. 서일이 이끌고 러시아로 갔다가 속았구나 해서 본인은 자살했는데 홍범도는 그대로 그걸 이끌고 공산 러시아군의 대한독립군단 3,5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를 헌납합니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일제와 싸우겠다는 무장 조직이 없어지고 개인들이 테러의 형태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구우 선생이 있던 상해 임정이 광복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좌우를 통합해서 근데 이 광복군은 철저하게 중국군, 장개석 국부군의 통제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대가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DMBM프에서 함락시킨 북베트남군처럼 싸워했어야 되는데 못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은 반드시 무력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드물게 공작이나 뭐 다른 형태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무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독립은 뭐냐? 우리 광복군이 500명 정도 있을 때 일본은 700만 대군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본을 일거에 항복시킨 게 핵을 사용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이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국제정치의 결과가 우리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정치에 매우 취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다 한 소리 하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 게 문제죠. 국가 독립은 국가가 독립했다는 건 뭔가는요, 간단합니다. 내 군대를 가진 겁니다. 남북 통일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 군대를 합병해서 무장해제하는 게 통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민군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해서 그 직전에는 조선인민군 무기를 뺏는 무장해제하면 통일이고요. 독립은 우리의 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을 독립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야 하는 부하로 보는 겁니다. 사병으로 보는 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고 그걸 민주화하다 보니까 우리는 군과 국가 관계를 헌팅턴 교수가 그렇게 연구를 해놨는데도 군과 국가가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왜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군과 국가 관계 때문인데, 오자병력도 그렇고, 육도 삼약도 그렇고,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민주주의여 만세, 뭐 국민이 잘 살면 좋아요. 천만의 말씀. 이 평화라고 하는 건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피 흘린 평화, 싸워서 얻은 블라디드 피스입니다. 피투성이의 통일이고요. 우리 역사에서도 왕건이 조선 고려를 건국했는데 후삼국 통일하고 치열하게 무력 투쟁으로 한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견훤 세력, 견훤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경순왕 신라 세력. 사실은 경순왕의 아들인 마이태제와 더 많이 대립했겠지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누굽니까? 태봉국을 세웠던 궁예하고 싸워서 이룬 겁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대해서는 흔히 역성혁명이다, 쿠데타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쿠데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는 외구 토벌작전, 남원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데서 공을 세웠고, 그리고 원나라가 위세를 떨치고 부원파가 힘을 쓰는 지금의 요양이죠, 요양. 그땐 요동이라고 불렀죠. 요동 정벌, 1차 요동 정벌을 지용수와 같이 해서 요동을 정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가면은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갔던 그런 고려의 최강의 무력으로 무력 투쟁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힘의 축이 기울어서 조선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사에 등장하는 숱한 나라, 뭐 하은주부터 해갖고 마지막 청나라까지 쭉 보면은 전부 다 무력 투쟁의 결과로 새 나라를 열었습니다. 뭐 드물게 역성혁명을 한 경우가 있어요. 남북국 시대 때, 남북주 시대 때 보게 되면 육조, 남조의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역성혁명으로 바뀌는 건 있지만,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무력을 가진 자가 역성혁명에 성공합니다. 때문에 모든 군주는 통수권을 독점합니다. 그 상징이 부월이죠. 도끼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 군주가 모든 갖고 있던 권력을 쪼갭니다. 그 중에 통수권만 갖게 하는 사람을 공화국에선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번역할 때 일본 사람이 번역했지만 그걸 통수권의 통자, 영도자의 영달에서 통수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통수권이 가장 큰 권력이다 보니까 그 대표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 자격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군인들은 뭐냐? 군인들은요, 강한 무기와 군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형적인 알피니스트랑 붙으면 제가 못 이겨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못 당해요. 제가 키가 큰데 농구 선수라고는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만 한 사람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저하고 취재하거나 글 쓰는 시합하면 여간해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기자로서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군인들이 그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금방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허용하다 보면 국가는 존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군주국 시절에도 군인들은 무조건 군주를 주군이라고 보시면서 충성을 할 걸 강요받았습니다. 그걸 가장 강요한 학문이 뭐냐? 성리학입니다. 절대 충성. 그래서 걔네들은 무관을 천시하게까지 가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공화국인데, 공화국은 어떻게 하냐? 공화국에서의 군인들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군주국 때는 군주 개인에게 충성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이 충성하게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독재할 수 있으니까 통수권에 충성하라고 요구받습니다. 사관학교나 ROTC나 삼사관학교나 또는 기타 각급 학교에 다니는 육군대학이나 각군대학 다 포함해서 직업군인들은 통수권에 대한 충성을 하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립니다. 그래야 쿠데타를 안 하거든요. 근데 통수권은 현재 누가 행사하느냐? 현직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통수권에 대한 충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은 무력사용 전문가인 그 군의 최고사령관이 합참의장이라고 치면 그는 바로 대통령 살해하고 쿠데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공화정의 특징이고요. 또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헌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학정이나 독재를 하면 저항하라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독입니다.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은 나치 히틀러한테 국민들이 맹종을 했어요. 처음엔 인기가 좋아서 하다가 나중엔 틀렸다고 알았음에도 아주 맹종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쫄딱 망했죠. 영토도 뺏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나이어가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 그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이 독재하면 국민,
시민들은 저항해야 된다는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군국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한테 식민지배 당해서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 군국주의들이 마구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군인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문민이, 즉 문관이 무관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개념을, 문민우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팅턴 교수는 이 군대는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을 보편적 각 나라에 있는 국민을 다 통합하면 시민, 시빌리언이라고 그러죠. 시빌리언 컨트롤 투 더 밀리터리 파워, 이런 개념을, 군에 대한 시민 통제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개념을 일본 사람들은 시민 우위라고 번역하지 않고 문민 통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민간인 사람들이 관료가 되면 내가 군인들을 무관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된 성리학적 사고를 집어넣은 거죠. 이 문민 통제의 개념을 누가 따르고 있냐? 문재인 정권에 드글드글하는 이 속칭 민주화 인사들이 이걸 친일파 요소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군인들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일본이 너무 나간 거죠. 군국주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나 이걸 하더라도 국민저항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헌법에 국민저항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미국 독립 자체가, 그때는 미국 독립할 때는 영국과 하나였잖아요. 영국 정부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하는 거가 나중에 전쟁으로 가는 건, 그러면서 이 영국 체제를 깨기 위한 시민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시민혁명 전쟁.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시민민주주의의 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큰 약점이 뭐냐? 무력투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있었죠. 홍범도도 하고 김좌진도 하고 했는데 그 세력을 다 묶어서 서유리 끌고 간 다음에 공산 러시아에 헌납해버리고 소멸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앞장선 이가 홍범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그걸 과대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문정권이 하고 있는 비판하는 거죠. 광복군을 만들었지만 써먹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헌법에 4.19 정신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저항권을 보장한 나라입니다.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똥별 문제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를 지키는 안보거든요. 경제는 그냥 내치니까 장관들 이하들이 하면 됩니다. 이 안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국민인데 국민 중에 일부를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 고용합니다. 그 특별한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죠. 때문에 이 군인이 된 국민들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받아요. 국민저항권이라든지 기본권을 제한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걸 요구받습니다. 대가를 자기가 받으니까. 그래서 잘못해서 본인이 숨지거나 아니면 숨지지 않아도 나중에 자연사를 해도 현충원에 모시고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집단인데 많은 봉급을 주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한테는 국가를 위한 거니까 일단은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무조건 가르칩니다. 통수권에 충성하라. 군형법, 일반형법의 내란, 반란은 아주 불법으로 세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건 이때부터는 법의 세계가 아니라 정치의 세계입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통치를 합니다. 그 많은 법을 만들고 그 법 따라 나라가 몇십 년 운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처벌하면 그 기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군사혁명이라고도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니면 어느 조직에 가면 이 조직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역은 이럽니다. 그러는데 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정이고 혁은 바로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정치가 되는 거죠. 무조건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은 또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역 군인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면 국민저항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별 4개를 단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라면 국민저항권을 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군으로서 임무를 끝내고 나왔을 때는 국민으로 돌아가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급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편에 들어라라는 건 윤건영은 매우 오만한, 인간적으로 오만한 이야기고 공화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윤캠프로 간 거는 뭐 예비역 이후에는 뭐 군대를 지휘할 수도 없으니까 뭐 쿠데타는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소극적 저항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난한 거는 이거는 정말 얼빠진 이야기입니다.
정치학 입장에서 보면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떠든 거예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진급을 시켜준 거를 인사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이 통치권, 통수권으로 알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통수권은 대권에 갖고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적한테 이기기 위해서.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한 건데 거기에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진급권을 가지고 자기가 통수권을 생각하고 있으니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킨 것 자체가 당신들의 안목의 한계고 사람 잘못 본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죠. 경찰이 지금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이제야 구속했습니다. 8월 1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20일 만에 참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근데 민노총이 세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저항도 없었대요. 순순히 잡았답니다. 경찰은 체류회까지 등장 갖고 갔다는데 경찰은 아주 야갔죠. 다 알면서 정보 활동하면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민노총이 강한 성명을 내놨어요. 문재인 정부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7.3 노동자 대화는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 8.15 집회 때는 보수 세력이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강민석 씨가 쓴 책에서 뭐 화를 내고 노영민 씨는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 살인자라까지 했었거든요. 웃음이 생각납니다. 7월 20일 총파업을 더 치밀하고 위력 있게 성사시킬 것이다. 위력 있게라는 표현은 북한 애들이 많이 쓰던데요. 양경수 씨를 비롯한 민노총 집행부는 지난 12월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판을 든들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위원장이 잡혀가자 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전초전으로 확대 간부 파업을 오늘부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6개 가맹 조직과 16개 지역본부의 간부가 파업하는 거고,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민노총 총파업을 보게 될 것. 상당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경고를 때렸습니다. 보통 노동운동은 초여름에 많이 해서 춘투라 그랬는데, 일본 애들이 춘투라 그랬는데 우리는 추투, 가을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 서울교통공사 등 민노총 소속 개별 사업장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동자는 국민입니다. 군인처럼 국민 저항권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독일처럼 국가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때 국민의 일부로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노동운동을 하려면 노동운동은 국민저항권과 별거거든요. 법률이 정한 법령에 따라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이들도 처벌해야 됩니다. 노동단체라면 노동운동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정치 참여를 해왔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 지지 선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2007년 이명박 씨가 당선될 때 한국노총이 이명박 지지 선언을 했고, 민노총에서는 730명 되는 이들이 민노총이 아닌 730여 명이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가 될 때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73명이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자처한 김소연 씨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현직 간부들은 문재인 캠프나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던 게 사실입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민노총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지지를 공식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노총은 문재인 지지를 밝혔죠. 그런데 민노총 금속연맹위원장인 문성현 씨는 문재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노총 산하의 조직과 단체들이 문재인 지지를 개별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지금까지 친노동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하다 보니까 노정관과의 주도권을 민노총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노사정 대타협을 해놓고도 거기 또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박지수 고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칭노동 기조 아래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많이 해줬죠.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또 결과적으로 민노총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민노총이 문재인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배신이라고 보는 거죠. 언제 전직 장성들이 문재인과의 전쟁을 선포했나요? 근데 왜 똥배라고 비난을 해요? 배신은 민노총이 한 겁니다. 물론 민노총은 문재인 공식 지지한 바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지지했었거든요. 윤건영의 비난할 대상이 누굽니까? 이러한 민노총을 똥운동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양도구역의 운동가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건영 씨, 이런 얘기 할 자신 없어? 윤건영은 평생 이들과 같이 지냈어요. 운동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은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하고는 군인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통수권을 어떻게 인정하지는 꿈에도 모르니까 저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아주 시각이 좁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모여갖고 문재인을 옹립하니까 강민석 씨가 이번에 냈다고 하는 책, 그런 류의 책들이 나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 놓고 불리해지면은 군주 대통령이 해야 되는 통수권을 강조하면서 통수권을 군주로 해석해갖고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해요. 아주 독재적이고 위선성을 보이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가 한번 비판했죠. 전교조가 사학까지 침투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나 민노총은 결론적으로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군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노조한테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들은 또 바뀌면 문정권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배신을 많이 한 조직이 누굽니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파는 자기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어디에 접근했나요? 광주 사케를 겪던 광주 시민한테 접근해갖고 같이 싸워줬습니다. 그 덕택에 광주 민주화 운동돼서 보상도 받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같이 누리는 게 누굽니까? 주사파잖아요. 주사파들은 광주 문제에 개입 안 했는데 광주 말고도 그때 있었던 민주화 운동도 같이 보장받는다 그래서 이해찬 씨도 지금 5.18 유공자 돼 있고 광주랑 광자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경기도지사였던 김 누굽니까? 그 양반은 신청 안 하잖아요. 광주는 이익 집단인 주사파의 볼모가 됐습니다. 이념 집단인 주사파의 볼모가 돼서 지금 너무하다 보니까 지금 고립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3 사건의 여순 사건을 보상받는다고 하면서 움직여준 게 주사파들이죠. 그들이 돈을 챙기고 물론 그쪽 주민도 받습니다. 그게 볼모로 잡힌 거죠. 이 주사파들이 사회에 나와서 NGO 활동을 했어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를 만들었는데 비정부기구는 돈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비이익집단. 근데 이 NGO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Profit Organization, 영리집단이 이익집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미향이가 이끌었던 정의연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 돈, 기업 돈 받아가지고 뭐 유용하고 할머니 줘야 될 돈 띄워먹고 할머니 줬다가 도로 협찬받고 심하죠. 너무 심했죠. 이게 대한민국을 명분을 딱 내어서 이익 챙기는 집단으로만, 이게 주사파들입니다. 이들은요, 남북연석회기에 참여했던 게 김구죠. 그러한 김구를 공산주의처럼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더 민족주의자로 충항받았으니까 공산주의가 우월한 것처럼 만든 게 이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은 러시아에 대한독립군단을 헌납한 게 홍범도인데 그 홍범도의 그런 독립운동한 공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슴 출신인데 누구도 싸우지 않고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럼 그 정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서운한 거면 되는데 그걸 극도의 서운을 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정당성을 대한민국에 유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용공 정권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냅백 방식, 북한이 조금 뭐 하나 없애면 보상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북핵 해결 아이디라고 냅니까? 일전 불사로 풀어야 할 문제를. 이거는 뭐예요? 일제가 강력하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면서 걔들이 돈 달라고 하면 비행기 헌납도 하고 돈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독립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국내 민족주의 인사를 다 친일파로 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뭐 민족 무슨 뭐 친일파 규명위원회, 그거대로 하면 스냅백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친북 용공 인사들이지. 이렇게 주사파들이 논리 모순이 심합니다. 인민민주주의자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자입니다. 친일파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일제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는데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인민민주주의라고 제가 제 방송을 통해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8월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영석 선생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일본 전 총리도 과거를 질질 끌며 해결하지 못했다. 악한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향후 20, 30년의 한일 젊은이들이 희망을 뺏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인을 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바운한 탓인지 모르지만 김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60여 년간 정권이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 반인권 하니까 그렇지.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최근에는 하다 일본 우익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저 어르신 좀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 네, 정 변호사, 친일은 문제 삼으면서 친북과 인민민주주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일. 판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 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이 마지막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론에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되니까 김승기 의원이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안이 헐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에 대해서 비난이 마치 7시간 지나서 GSGG를 그렇지만 거버너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GSGG가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 사회 진짜 GSGG는 누굽니까? 우리는 똥뼈를 비난하는 정치인들인데 민노총의 배신을 비난하는 여당 인사는 없습니다. 진짜 이 정권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고 제대로 본다면 GSGG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거버너 서버스 제너럴 윌 GSGG를 김 의원이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민노총 배신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의 사고는 엉망진창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